오늘은 동아시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하나의 조약, 바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아주 직접적으로 조목조목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나고 조약이 시작됐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어떤 땅을 빼앗겼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종속시켰는지, 마지막으로 이 조약을 어떻게 강제했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모노세키에서 이런 조약이 맺어지게 됐을까요? 그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흐름이 딱 보이죠? 전쟁이 시작되고 일본은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계속 이깁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거머쥔 상태에서 협상을 일부러 늦추기까지 해요. 히로시마에서는 청나라 사절단 자격이 부족하다면서 그냥 돌려보낼 정도였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을 끌수록 전장에서 더 유리해지고 청나라를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협상 태도를 보면 이건 사실상 협상이 아니었다고 봐야죠. 일본은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려고 일부러 회담을 질질 끌었습니다. 청나라가 배상금 좀 깎아달라, 타이완은 빼달라고 애원했지만 일본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냥 다 거절한 겁니다. 결국 일본이 처음 내밀었던 그 원한이 거의 그대로 조약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약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제1조입니다. 이 조항 하나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동아시아의 정치 질서를 법적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 조항 겉으로만 보면 조선의 독립을 확인해준다고? 좋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속뜻은 그게 아니었죠. 핵심은 청나라, 너희는 이제 조선에서 손 떼라, 이겁니다.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그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끝장내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조공책봉 체제라는 걸 끝내버린 거죠. 수백 년간 이어진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질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약에서 말하는 독립이라는 건 사실상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목적은 조선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싹 없애버리고 그 텅 빈 자리에 자신들이, 즉 일본이 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거였죠. 다음은 제2조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영토를 빼앗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들을 좀 보세요. 영원히, 그리고 주권. 아주 절대적인 표현들이죠. 이건 그냥 땅만 넘겨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성, 모든 무기공장, 모든 공공시설물까지 싹 다 일본에 귀속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딜 뺏어갔냐? 바로 이세곳입니다. 만주로 들어가는 길목인 랴오동반도, 그리고 타이완 섬 전체와 그 주변의 모든 섬들, 마지막으로 펑우율도까지. 이게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거죠. 특히 타이완은 이 조약으로 일본의 첫 번째 주요 해외 식민지가 됩니다. 심지어 펑우열도는 그냥 펑우열도라고만 쓴 게 아니에요. 동경 몇 도에서 몇 도, 북위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이렇게 정확한 좌표까지 박아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게 바로 당시 서구 열강들이 쓰던 방식이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딴소리 못하게 분쟁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아주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자, 일본의 야욕은 땅을 뺏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입니다. 청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돈으로 일본의 산업화를 이루려는 경제 관련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제4조에 명시된 배상금 무려 2억량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일본 1년 국가 예산의 2~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이건 그냥 전쟁에서 졌으니 내는 돈,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경제를 아예 주저앉히려는 목적이었죠. 게다가 돈을 갚는 조건도 정말 악랄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절반을 1년 안에 내라고 했고요. 못 갚으면 연 5%라는 엄청난 이자를 붙였습니다. 3년 안에 다 갚으면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건 청나라 입장에선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었죠. 결국 청나라는 이 돈을 갚으려고 서구 열강한테 막대한 빚을 져야 했고, 이게 바로 중국이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제6조는 더합니다. 일본한테 4가지 사로운 특권을 그냥 줘버렸어요. 첫째, 최해국 대우. 서양 국가들이 몇십 년에 걸쳐 얻어낸 권리를 일본은 하루아침에 다 갖게 된 거죠. 둘째,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도시 항구들을 열어줬고요. 셋째, 일본 배가 양쯔강을 따라 중국 내륙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바로 네 번째, 제조업 경영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중국 땅에다가 공장을 짓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써서 세금도 없이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니 중국의 토종 산업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가혹한 조건들을 일본이 과연 어떻게 지키게 만들었을지, 그리고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주 확실한 두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압박, 또 하나는 경제적 압박이었죠. 먼저 조약이 다 이행될 때까지 담보로 산둥성의 웨이하이웨이를 점령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나라의 가장 확실한 돈줄이었던 해관세, 즉 세관에서 걷는 세금을 빚의 담보로 잡았어요. 돈을 갚을 때까지 계속 압박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굴욕은 이거였어요. 청나라가 자기네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일본군의 주둔 비용까지 대야 했습니다. 매년 50만 양씩 말이죠. 자기 땅을 점령한 군대에게 월급을 주는 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워낙 노골적이다 보니까 다른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이 만주로 가는 길목인 야오동 반도를 차지하는 건 중국 대륙을 노리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개입합니다.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결국 일본은 압력에 못 이겨 야오동 반도를 다시 토해내야 했습니다. 물론 그냥 돌려주진 않고 배상금을 더 받아내는 조건이었지만요. 자, 결론적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은 이겁니다.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문서가 아니었어요. 영토, 돈, 시장, 그리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까지 청나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일본이 한 번에 빼앗아간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조약 하나로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아시아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 자리에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떠올랐음을 전 세계에 알린 말 그대로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